안녕하세요, 여러분. 한 달에 한 번 과학책을 읽고 소통하는 서울시립과학관의 대표 강연 프로그램 달짝한 사이언스 2022년도 역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서울시립과학관 유정숙입니다. 오늘은 작은 것들이 만든 거대한 세계라는 책을 주제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말씀 시작하기 전에 미리 말씀드려둘 게 있어요. 저는 뭐죠? 이 책을 제가 직접 연구해서 쓴 사람이 아니고 저자가 써놓은 것을 그냥 얄팍한 지식 더하기 약간의 말재주로 번역을 해놓은 사람이라서 사실 저자만큼 이 책에 대해서 깊이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만큼 제 설명이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읽어보면 이 책을 얄팍한 지식으로 절대 번역할 수 없는 책인 거 저희 다 알고 있고요. 네, 오늘 재미있게 그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평소에 이렇게 눈여겨보지 않았던 그런 작은 것들에 대해서 이거 책을 읽으면서 저는 뭔가 조금 새로운 시각을 얻게 되었는데요. 그런 부분과 더불어 이런 과학책을 번역하는 과학책 번역가라는 생소한 직업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저희가 오늘 섞어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질문으로 제가 준비했던 건 원제, Entangled Life를 작은 것들이 만든 거대한 세계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이시게 된 계기가 일단 궁금했어요.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원래 제목이 Entangled Life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균사가 땅속에서 식물 뿌리 와 얽혀서 살아가다 보니까 얽혀있는 삶이라는 뜻의 Entangled Life라고 제목을 붙였는데 그거를 우리말로 얽혀있는 생명 내지 얽혀있는 삶 이렇게 하면은 너무 철학적인 것 그죠? 같아요. 네. 이해 붙지 않죠, 맞아요. 제목이.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주목도도 좀 떨어지고 그래서 편집진에서 여러 가지로 이제 의논을 한 끝에 아주 작은 것들 네. 그리고 그들이 다른 유기체와 연합해서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을 거대한 세계 이렇게 대비해서 만든 제목입니다. 일단 제목은 정말 성공하신 것 같아요. 네. 저희는 읽으면서 곰팡이 책 봤어? 이렇게 얘기는 직원들끼리는 하긴 했거든요. 근데 일단은 너무 멋있었고요. 책에 대해서 지금 간단히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이 책은 멀린 실드레이크라는 아주 젊은 영국의 식물학자가 쓴 책입니다. 저자가 굉장히 특이한 사람이에요. 어려서부터 곰팡이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가지고 직접 자기가 술도 담가보고 부패해가는 낙엽 속에 자기 몸을 파묻고서 그 열기를 느껴보기도 하고 좀 커서는 마약버섯의 성분인 LSD를 자기가 직접 주사로 맞아보기도 하고 그 정도 모험도 하는 대단한 호기심에 가득 찬 과학자였던 것 같아요. 이 책은 왜 자기가 곰팡이를 연구했는지 어떻게 연구했는지 곰팡이가 분해, 발효, 영양 교환, 실로시빈 생산 이런 측면 생태계에서 곰팡이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 생태계의 오염을 정화시킨다든가 곰팡이의 균사를 길러서 가죽도 만들고 건축 자재도 만들고 포장재도 만들고 그런 새로운 산업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면서 우리가 곰팡이를 어떻게 이용해서 지구의 생태계를 더 건전하게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가 거기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이 책 상도 되게 많이 받았다고 들었는데요. 네, 이 책이 나온 게 2020년 5월인데요. 그 이후에 굉장히 많은 상을 받았습니다. 가장 큰 것은 영국 왕립학회에서 2020년도 올해의 과학도서상 6권인가 7권을 뽑는데 그중에 뽑혀가지고 상도 받고 인터뷰도 하고 지금 세계에서 가장 핫한 과학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2020년에 나온 책인데 벌써 이렇게 번역이 돼서 나왔어요, 우리나라에. 2020년에 이 책이 출판되기 전부터 제가 번역을 시작을 해서 아니, 책이 출판되기 전에 번역을 하는 게 가능한가요? 요즘에 많이 그렇게 합니다. 전자원고로 다 보내주니까요. 네네. 사실 저는 이 책이 출판된 것은 네네. 아직도 보지 못했어요, 사실. 이 책이 막 나왔을 때 영국이 코로나 정점이었던 때라서 아직도 못 받았어요, 책을. 그럼 혹시 이거 번역하시면서 저자랑 직접 뭐 컨택해 보시거나 뭐 메일을 주고 받으시거나 뭐 그런 것도 있나요? 보통 역자가 저자하고 직접 컨택하는 일은 거의 없어요. 이게 이제 저는 편집진에게 연락을 하고 편집진은 에이전시에 연락을 하고 이제 에이전시가 저자에게 연락을 해서 여러 단계를 거쳐서 이렇게 오는데 그게 사실
비효율적이기는 해요. 이게 자칫하면 나중에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확실하게 해두기 위해서 에이전시하고 반드시 거쳐서 이렇게 연락을 해요. 번역하시다 보면 저자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질 것 같아요. 저자의 정신세계 내지는 그 사고가 네. 좀 궁금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문장이 잘 안 풀리고 할 때는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잘 풀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분의 그 홈페이지도 있지만 강연 사이트가 워낙 많아요. 아, 되게 대중활동을 많이 하는 네. 강연자인가 봐요. 강연 활동도 많고 인터뷰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 걸 보면서 이 책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었고 이제 그랬습니다. 지금 실시간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 나노님이 물어보셨어요. 번역에도 여러 어려움이 있겠지만 우리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어 단어 자체가 갖고 있는 그 고유의 의미가 있을 때 이런 단어를 어떻게 고려하시는지. 풀어서 쓸 수 있는 것은 풀어서 쓰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음독을 해주고 각주를 붙이는 거예요. 이거는 이런 뜻이다. 제가 최근에 번역한 것 중에 언캐니 밸리라는 말이 있어요. 으스스한 계곡 이런 네. 뜻이에요. 사이보그, AI, 로봇 이런 것이 인간하고 닮은 정도에 따라서 사람들이 느끼는 호감도 이거를 쭉 조사를 했더니 닮으면 닮을수록 쭉 그 호감도 올라가다 어느 순간 뚝 떨어지더라. 그래서 그게 지나가면 다시 올라가는데 그렇게 뚝 떨어지는 요것을 언캐니 밸리라고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새로 나온 말이죠. 정립된 언어가 없는 거예요. 용어가 그쵸.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언캐니 밸리라고 써주고 그 밑에 이제 설명을 달아요. 그런 식으로 합니다. 네. 번역에 관한 얘기는 저희 뒷부분에서 다시 한번 또 하도록 하고요. 이제 책에 관한 얘기를 본격적으로 들어갈게요. 근데 그 책을 계속 읽다 보면 네. 지휘류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네네. 지휘류는 조류와의 공생체입니다. 네. 어, 조류는 저 분류 체계에서 어디에 속하나요? 원생생물계. 원생생물계에 속하겠죠. 둘이 같이 살면서 하나의 공생체를 이루는데 이게 1836년인가 스벤데너라는 생물학자가 이생명체의 가설을 내세웠어요. 그래서 네. 균류 하나, 조류 하나가 합해져서 지류를 이루고 있다. 이게 150여 년간 쭉 이어져 온 정설이었는데 얘들은 특이하게도 그 두 개가 합쳐서 공생을 하는데 두 개가 합쳐져서 자기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서 새로운 생명체를 만드는 거예요. 2016년에 스프리 빌 네. 이라는 학자가 지류의 DNA 분석을 했어요. 네. 근데 해보니까 이게 조류 하나, 균류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의 조류, 여러 개의 균류, 거기에 박테리아, 그 외에 다른 것까지 이게 막 이렇게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갖다가 해보고 저거 갖다가 해봐도 이 지의류 하나에 속해 있는 생명체의 수는 제한이 없더라는 거죠. 지의류는 계속 변화해가는 생명체다. 답이 아니라 질문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네네. 그럼 자연 선택과 진화에서 곰팡이 역할 너무 넓지만 예. 짧게. 네. 자연 선택과 곰팡이 역할하면은 이게 굉장히 너무나 범위가 네. 넓어가지고 균류하고 조류가 만나서 지류를 만들었고 네. 그다음에 6억 년 전에는 이제 녹조류가 땅으로 올라왔는데 그 녹조류가 균류를 만나서 그때부터 뿌리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녹조류가 모든 식물의 공통 조상이다. 이제 저자는 그렇게 말하고 네, 있거든요. 네, 그래서 녹조류가 곰팡이를 만나면서 균을 만나면서 이제 식물의 역사가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지유류하고 좀 다른 것은 지유류는 균류와 곰팡이가 만나서 각자 자기의 성격은 가지고 있지만 하나의 새로운 유기체가 탄생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균류하고 식물은 만나서 어떤 관계를 형성해도 식물은 그냥 계속 식물이고 균은 계속 균인. 곰팡이가 없는 생태계는 그러면 상상할 수가 없을 것 같긴 해요. 지금 보니까 미생물, 그러니까 썩은 것을 분해한 것들을 보통 미생물이라고 하는데 네. 이 미생물이 또 다 곰팡이인지 이거는 이제 분류 체계를 네네. 저처럼 잘 모르시는 분들이 그쵸. 일단 한 번만 더 정리를 해주세요. 썩은 것을 분해하는 것들을 보통 미생물이라고 하는데 이들이 다 곰팡이는 아니고요. 저기엔 미생물에는 박테리아도 있고요. 바이러스도 있고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제 책에 있는 에피소드 중에서 저희 재밌는 것들을 조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먼저 그 살인 충동을 일으킨다는 그 버섯, 트러플. 예, 예. 네, 트러플에 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네. 트러플이 살인 충동을 이제 일으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트러플이 사람의 정신에 마음에 작용을 해서 사실 살인 충동을 일으키는 것은 아니고요. 트러플이 워낙 비싼 재료이다 보니까 그거를 독차지하거나 더 많이 갖거나 하려는 사람들의 탐욕? 그게 이제 인간의 살인, 탐욕이 그렇죠. 인간의 탐욕이 거군요. 불러오는 것이죠. 트러플 자체는 죄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트러플이 되게 신기한 게 동물에게는 성이 두 개가 있잖아요. 남녀 두 가지가 네. 있는데 트러플에게는 교배형이 두 개가 있습니다. 플러스형, 마이너스형. 그런데 이제 얘들은 플러스가 뭐 여자, 마이너스가 뭐 남자 이런 식이 아니라 트러플 하나의 개체가 가지고 있는 교배형은 늘 하나는 얘가 플러스라면 쟤는 마이너스예요. 그런데 얘네가 후손을 보기 위해서 교배를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때는 플러스가 아버지 역할을 하고 마이너스가 엄마 역할을 하는데 그 다음에는 또 플러스가 엄마 역할을 하고 마이너스가 아버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 역할을 한 트러플이 그 유전 형질을 절반 물려주죠. 그러면 이제 엄마 역할을 하는 트러플이 유전 형질의 나머지 절반을 채워주면서 이제 그 트러플을 기르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점점 이렇게 튼튼해지게. 네네. 그래서 나중에 그 트러플의 균사를 가지고 검사를 이렇게 해보면 희한하게도 엄마의 유전 물질만 있고 아빠의 유전 물질은 그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균사에. 예. 그러니까 아빠는 유전 물질만 주고 딴 데로 가나 봐요. 아니면 설마 죽지는 않겠죠. 아직 거기까지는 우리가 알 수 없는데 그런 트러플은 그런 특이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버섯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네. 생체 발광 버섯이 네. 또 재미가 있었어요. 저렇게 빛나는 버섯들. 네네. 네, 저기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볼까요? 이 생체 발광 버섯은 옛날에 그 영국에서는 탄광에서 광부들이 그 갱목이라 그러죠. 그 이렇게 받쳐주는 네. 거기에다가 저를 길렀다 그래요. 일부러 네. 이제 빛을 발하게 해서 자기들이 길을 알아볼 수 있도록. 근데 얼마나 밝은지 이렇게 손금을 볼 수 있을 정도로 오. 밝았다 그러고. 그리고 미국에서 남북 전쟁할 때 그때 이제 처음 잠수정을 네. 만들었는데 그 잠수정 계기판을 이렇게 볼 수 있도록 발광버섯을 사용했다고. 저거 그래요. 키우는 게 어려울까요? 집에도 키우고 싶네요. 저게 유튜브를 찾아보시면은 저걸로 그 플래니타리움이라 그러죠. 이렇게 그 유리병 같은 네네네. 데다가 저걸 기르는 게 나와요. 오. 한번 찾아보시면 길이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다음으로 또 재밌었던 곰팡이에 관련된 내용이 그 컴퓨터 네트워크. 네트워크. 네네. 균사의 예, 예. 네트워크랑 컴퓨터 네트워크를 연결했던 부분이었어요. 음. 네, 그 부분도 네, 자료 화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곰팡이가 네트워크의 천재라고 했잖아요. 네. 책의 맨 앞에 나오는 뽕나무버섯 곰팡이가 있는데 이게 그 나이로는 뭐 추산하기를 8,000살까지 이 보고 거의 100km에 걸쳐서 이렇게 균사가 퍼져 있기 때문에 그 균사가 왜 이렇게 붙었다 떨어졌다 하면서 이렇게 쭉 이렇게 퍼져나갔잖아요. 그런 붙은 지점을 접합점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 뽕나무버섯 같은 경우에는 3조개. 아, 이게 상상이 안 되는 숫자거든요. 3억 개도 아니고 3조개까지 추산이 되는데 곰팡이는 그 균사로 이렇게 그 영양분이나 탄소나 이런 물질도 흘러가지만은 전기 신호도 보내주거든요. 그래서 그 전기 신호를 이용해서 어떤 정보를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아닐까 네. 이런 이제 추정을 하고 있고 그렇다면은 균사가 만나고 헤어지는 이 접합점을 논리회로의 결정 네. 게이트 내지는 컴퓨터의 기초 프로세서처럼 봐서 이것을 그 땅속에 있는 컴퓨터처럼 그러니까 거대한 컴퓨터가 땅속에 누워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네트워크를 이 균사가 가지고 있는 그 토양에 대한 정보 또는 영양분에 대한 정보 거기에 깔려있는 식물에 대한 정보가 이 균사를 통해서 흐른다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우리가 그 신호를 알 수만 있다면 그 네트워크에 접속해서 그 신호를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면 그 생태계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어쨌든 신기하지 않나요? 네, 너무 신기하고. 균사를 통해서 생태계를 우리가 전반적으로 알 수 있다면은 엄청 발전할 수 있겠죠. 전자 물질을 네네. 내보내기도 하고 막 연결되어 있고 하는 거 보면 뇌에서 왜 신경 전달 물질 나와가지고 막 네네. 그 저희 막 하잖아요. 그런 거랑 또 비슷한 것 같은 느낌도 들기도 하고 그래요. 다하위는 네. 뿌리 뇌 가설이라고 해가지고 잔뿌리 네. 끝이 계속 이렇게 확산되면서 이렇게 어느 쪽으로 가면 물이 많은지 어느 쪽으로 가면 영양분이 많은지 식물의 뿌리가 알아서 이렇게 간다 해가지고
그 뿌리뇌 가설이라고 했었어요. 근데 문어도 다리에, 피부에 신경 센서가 쫙 퍼져 있는 것처럼 균사도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저희가 미처 몰랐던 거, 들어보지도 못했던 내용이 정말 많이 담겨 있어서 계속 신기해서 봤던 책인 것 같아요. 저도 그랬어요. 이제 저는 처음에 볼 때 일단은 용어가 너무 네. 힘들었어요. 학명이 너무 힘들었는데 그런 거 제끼면서 쭉 봤는데도 굉장히 재미있었어요. 네. 그 발음하기 힘들고 안 읽히는 용어를 네. 과학책 읽다가 많이 만나는데 그럴 때는 그냥 이렇게 넘기는 거. 그것도 책 읽는 비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읽으실 수 있는 부분도 읽고 넘어가시고 그 발음하기 어려웠던 학명들 특히 네. 다 라틴어로 써 있어서 그런 거잖아요. 네, 네. 근데 왜 다 힘들게 라틴어로 이렇게 학명을 그게 만드나요? 라틴어는 사어라고 하죠. 네. 죽은 언어. 아무도 안 사용하는.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변화하지 않거든요. 변화할 아. 가능성이 없거든요. 그래서 모든 학명은 라틴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음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이제 지류에 대해서 또 되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어서 네. 지류를 읽으면서 느낀 거는 생명력이 정말 강하다. 그 우리가 왜 전에 옛날에 그런 말 많이 했잖아요. 지구가 멸망해도 멸망한 뒤에 살아남을 것은 바퀴벌레. 예. 그랬는데 최근에는 그게 물곰. 아시나요? 네네. 그 현미경으로 봐야 되는 아주 못생긴. 그 하리보 젤리같이 생긴. 네네네. 예. 그거는 살아남을 것이다. 그 물곰이 사실 우주에도 갔다 왔거든요. 우주 환경에서도. 그런데 오히려 그것보다 더 생명력이 강한 게 지의류입니다. 지유류도 우주 갔다 왔죠. 네, 지의류는 그냥 우주에 갔다 온 게 아니라 네. 심지어는 쟤를 이렇게 떼어서 지구로 귀환하는 우주선의 그 표면에다가 붙여서 바깥쪽. 네, 바깥 네. 표면에다 붙여서 지구에 재진입할 때 그 엄청난 열과 압력 탔을 것 같은데요, 다. 그런데 또 살아남은 게 있대요. 아. 네. 재수화하니까 48시간 만에 어느 정도 그 생명력을 다시 되찾았다. 이제 이런 게 있고요. 얘가 얼마나 생명력이 강한가를 실험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방사선을 조사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지구가 멸망해도 살아남을 거라던 그 물건보다 12배나 강한 방사선에도 살아남았다고 하고 심지어는 균 중에는 방사능을 분해하는 균도 있어요. 체르노빌 원전 사고 난 그 현장 지금도 아직 그 아무런 생명체가 살지 못하는데 거기 사는 균이 그 방사능을 먹으면서 이렇게 퍼져가고 있다고 와. 그래요. 네. 무섭지 않나요? 지유류를 이해하고 나면은 뭔가 생로병사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해결될 것 같은. 그 지유류가 사는 방식을 네. 이제 배워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유류가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지구 표면적의 8%를 덮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 지구의 허파라고 하는 열대 우림도 사실 지표면에 6%밖에 덮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지유류가 8%를 덮고 있다는 거는 엄청난 거죠. 보통 우리가 진화론을 이야기하면은 진화론은 경쟁과 갈등에서 살아남은 승자에 주목하는 그런 이론이잖아요. 그런데 지의류는 거기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협력하면 더 잘 살 수 있다. 이거를 보여주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람들도 지의류의 그 생활 방식, 생존 방식을 보고 좀 배워야 되지 않을까. 그런 그러면 생각합니다. 그 인류의 평화가 올 수 있을 텐데. 그쵸? 그러게요. 네. 다음은 저희가 또 읽으면서 엄청 핫했던 좀비 곰팡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저희 아들이 나오네요. 책 읽는 거 엄청 싫어하는데 이 좀비 곰팡이 그 개미와 딱 보는 순간 개미에 왜 버섯이 있어?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책에는 이제 세 가지가 나옵니다. 오피오코르디셉스, 엔토모프토라, 모프토라. 그다음에 마수스포라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는데 오피오 같은 경우는 목수개미를 붙잡아서 기생하는 거고요. 엔토모프토라는 파리, 마소스포라는 매미. 각기 이런 동물의 행동을 조종하기 때문에 학자들은 버섯의 균사가 이 곤충들의 머리에까지 확산되어 있을 거다 생각하고 뇌의 절편을 잘라서 확대해서 봤는데 거기에는 없더라는 거죠. 그럼 뇌를 침투한 게 아닌데 행동을 조절을 한 건가요? 대신에 이 곰팡이는 균사에서 자기 먹이를 분해하기 위해서 어떤 물질을 분비한다 그랬잖아요. 그 물질이 얘들의 행동을 조절하는 거죠. 그래서 그 오피오 코르디셉스 같은 경우는 목수개미가 정오에 맞춰서 어느 정도 나무의 높이에 올라가서 나무의 인맥을 물고 이렇게 버티게 만든다거나 이 목수개미가 겁이 많다고 그러는데
맥강 알칼로이드라는 성분이 있어요. 동물을 굉장히 흥분시키고 대담하게 만드는 그런 성분이라 그래요. 그거를 활성화시켜가지고 얘가 이제 계속 높은 데로 올라가게 이렇게 만들어서, 왜냐하면 높은 데로 올라가서 포자를 퍼뜨려야 포자가 멀리 퍼지니까 개미를 높은 데 올라가서 이렇게 딱 달라붙게 만들고 그 몸을 먹어치운 다음에 자기 포자를 퍼뜨리고, 엔토모프토라도 자기가 그 분비하는 성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파리가 꼼짝 못하게 만들고, 이제 제일 무서운 거는 마소스포라인데 얘는 그 실로시빈을 분비해가지고 매미가 곰팡이에 감염이 됐어요. 그 사실을 몰라요. 모르고 막 과잉 행동장애처럼 막 날아다니는 거예요. 막 날아다니면서 자기 몸이 부서지는데도 모르고 포자를 계속 이렇게 퍼뜨려요. 그래서 저기 감염된 매미를 이제 검은 후추통 내지는 죽음의 후추통. 왜냐하면 그 가루가 이제 검은색으로 이렇게 퍼지나 봐요. 좀비 곰팡이는 이제 몸을 지배를 했다면 네. 또 이제 더 무서운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음을 지배하는 곰팡이가 또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LSD 이 마약 성분을 가진 실로시빈 버섯인데요. 좀비 곰팡이 같은 경우는 저 곰팡이에게 포획되는 개체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죠. 선택의 여지가 없죠. 잡히면 그냥 그대로 높은 곳에 그죠. 올라가거나. 시키는 대로 하는 건데, 사람의 마음을 조종하는 버섯이 사람을 조종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이용하는 거겠죠. 좀비 곰팡이 같은 경우에는 목적이 있어요. 자기 포자를 널리 이렇게 확산시키기 위한 거. 근데 곰팡이에게 사람은 그렇게 쓰기에는 너무나 덩치가 크고 비용이 많이 드는 동물인 거예요. 네. 버섯이나 곰팡이 입장에서 보기에는 인간은 그다지 효율적이지 않아요. 쟤들은 인간이 있기 전에 이미 아주 효율적으로 번식할 수 있는 방법과 자기 번식에 필요한 그 도구, 수단을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을 얘들이 조종하지는 않아요. 이렇게 마음에 영향을 미치는 성분을 사람이 이용하는 거지.